아버님, 들으셨죠? 정신의 외국 며느리 사람 잡는다던데요. 뭐라고요? 그 조용한 애가 왜 사람을 잡아? 어제 새벽에 봤어요. 촛불 들고 정노인 머리맡에서 중얼중얼. 완전 무당국거리 같았다니까요.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니 우리 남편 처주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쓰러져 있던 정노인이 미약하게 속삭였다. 린이 날 살렸어. 순자와 이웃들은 얼어붙었다. 살렸다고요? 우리가 본 게 전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과밭 가득 흐드러지게 핀 사과꽃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꽃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달콤한 향기를 실어 날랐고 밭을 갈던 정노인은 잠시 허리를 펴고 그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후, 이놈의 허리는 언제쯤 나아지려나. 예순을 훌쩍 넘긴 정노인의 허리는 평생 땅을 일군 대가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괭이질을 할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정노인은 이를 악물고 밭을 갈아나갔죠. 이 땅이 바로 정노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었으니까요. 여보, 점심 먹어요. 밭 저편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 중반의 순자는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을 들고 밭둑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죠. 햇빛에 그을린 얼굴, 손등에 새겨진 주름, 그리고 언제나 꿋꿋하게 살아온 농촌 여인의 단단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노인은 밭둑에 걸터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순자가 직접 담근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때 집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린이었죠. 30 초반의 린은 아직 서툰 한국말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래, 수고했어. 정노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린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순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에도 참 고생이 많아요. 아들놈이 일자리를 제대로 구해야 할 텐데. 정노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은 몇 달째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도시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은 요즘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린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가난한 농촌 출신인 린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행을 선택했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아들을 만났고 서툰 한국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사과 농사 짓는 법도 모두 처음이었죠. 하지만 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의 손길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나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구멍가게 앞에서 사람들은 린을 보면 수군거렸죠. 정신의 외국 며느리 봤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농사를 돕겠어. 아들도 참. 한국 여자는 없어서. 린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가면 사람들은 대화를 멈췄고 린이 지나가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린은 그럴 때마다 더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이방인이구나. 린은 밤마다 작은 방에 앉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웠고
엄마의 품이 그리웠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이 린의 집이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사과꽃은 해마다 피었고 사과는 해마다 열렸습니다. 하지만 린의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 서툰 한국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린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봄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과꽃 향기 속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좌절감이 가득했죠. 린은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었죠. 몇 달째 이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알아봐도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하고 공장 일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린은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고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미안한 상황이었죠. 그날 밤 린은 잠들지 못하고 작은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린은 베트남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린의 어머니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분이었죠.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이웃들을 위해 약초를 다려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린은 어머니 곁에서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그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여기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린은 집 한쪽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살림살이를 치우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촛불 몇 개와 향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작은 부적들도 벽에 걸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린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죠. 린은 마을 입구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좋은 기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사람,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나? 린은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 남편을 여인 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린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통 방식대로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이 편안하시기를, 할머니의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린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신의 외국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한대. 무슨 짓인데? 귀신 부르고 점 보고 그런다잖아. 촛불 켜놓고 이상한 주문 외운대. 세상에. 그게 무당 흉내 내는 거 아냐?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린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했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누군가는 린이 귀신을 부른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노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정노인은
이웃집 남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죠. 정 형님, 댁 며느리가 무당 노릇한다면서요? 정노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노인은 린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버님, 도와준다고? 이게 도와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당장 그만둬.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살리고 싶었어요. 믿음은 나라 달라도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정노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정노인은 린의 작은 방으로 가서 향과 촛불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린은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아무도 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린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정신의 외국 며느리가 무당짓을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노인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사과밭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따라 허리 통증이 심해졌지만 농사일은 멈출 수 없었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정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괭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괭이를 놓치고 비틀거리던 정노인은 그대로 밭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의 비명소리가 사과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왔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정노인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의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노인은 계속해서 기침을 했고 손발이 떨렸으며 때때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죠. 며칠 후 정노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의 영감이 쓰러진 거, 그 외국 며느리 때문 아닐까? 그러게. 무당짓 하더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귀신 불러서 그런 거 아냐?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병이 점점 악화되자 순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린아, 내가 그 방에서 이상한 짓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린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을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린은 정노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린은 조용히 정노인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저를 미워해도 괜찮으니 아버님만은 살려주세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트남 말로, 한국말로 린은 계속해서 기도했죠. 촛불을 켜지도 향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 이웃에게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옆집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린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린이 정노인 머리맡에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외국 여자가 밤중에 영감 머리맡에서 주문을 외웠대. 세상에, 귀신 붙은 여자가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냐? 정신의 집안은 이제 끝났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린을 보면 피해 다녔고 아이들은 린을 손가락질하며 귀신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린은 마을 어디에도 갈 수 없었죠. 정노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심해졌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정노인은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죽을 거야. 정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죠. 그리고 문득 마을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날 밤 순자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린이를 잠시 친정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사과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린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린은 베트남에 두고 온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흘 후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5-6명의 마을 사람들이 정노인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정씨, 나와보시오. 마을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긴. 그 외국 며느리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불안하단 말이오. 당장 내보내시오. 이장의 말에 뒤따라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아낙네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며칠째 열이 안 내려요. 그 여자가 우리 마을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소도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분명 저주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린은 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온몸이 떨렸지만 린은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치고는 차가웠죠. 린은 천천히 사과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린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사과밭 한가운데 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촛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죠. 린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저를 미워해도 좋으니 이 사람들만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때 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부축하고 있었지만 정노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정노인은 린 앞까지 왔고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린아. 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떠나거라. 나도 이젠 널 믿을 수가 없어. 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노인의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이 가득했죠. 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아버님은 더 아프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픈 거잖아. 린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은 비를 그대로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었죠. 린아, 이제 그만 가거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순자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남편의 병,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끝없는 소문들. 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린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가득했죠. 알겠습니다. 저 떠날게요. 린은 집으로 돌아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사진, 작은 부적 몇 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방 한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린을 말리지도 함께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린은 남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믿지 않는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죠. 린이 걸어 나가자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요.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3년 동안 살아온 이 마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꿈꿨던 새로운 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무렵 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초를 하나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죠. 린은 비에 젖은 길가에 초를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세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린의 기도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초는 비바람 속에서도 작게 타올랐죠. 린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사과밭, 불이 켜진 집들, 그리고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 린은 가방을 다시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마을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린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그날 밤 사과밭에는 린이 남긴 초 하나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린이 떠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죠. 첫날 밤 정노인은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순자가 물을 떠다 드렸지만 정노인은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깨웠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병원에서도 모르잖아.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노인은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어줘도 소용이 없었죠. 순자가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순자의 외침에도 정노인의 눈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순자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그 외국 여자가 떠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게.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저주가 더 세진 거겠지.
의견은 분분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린이 떠난 후 정노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사흘째 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이제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애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순자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을 쫓아낸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바로 그때 새벽 4시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젖은 머리, 맨발, 그리고 초췌한 얼굴. 린이었습니다. 어머니. 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역력했죠. 린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린아, 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노인의 상태는 린이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부탁할게.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줘. 린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베트남 약초 몇 가지와 작은 부적, 그리고 촛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린은 사흘 동안 이 약초들을 구하기 위해 이 산 저 산을 헤맸던 것이죠. 이 약초는 제 고향에서 쓰던 거예요. 아버님 같은 증상에 도움이 돼요. 린은 조심스럽게 약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달였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약초 냄새가 퍼졌죠. 그리고 린은 정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말과 한국말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린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1시간, 2시간, 린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린과 함께 살았지만 린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희생.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죠. 린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정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여보, 여보.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노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린은 기도를 멈추고 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약초 냄새는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정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정노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더니 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기도를 속삭이느라 부르터 있었습니다. 린, 내가. 정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죠.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린 거죠? 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차갑던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린은 다려놓은 약초차를 조심스럽게 정노인에게 먹였습니다. 정노인은 처음에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끝까지 마셨습니다. 약초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신기하게도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제 고향에서 쓰던 약초예요.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린은 정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법이었죠. 따뜻한 손길이 정노인의 이마에 닿자 정노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노인은 침대에 기댄 채 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린아, 내가 날 살렸구나. 정노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버님을 사랑하는 딸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순자의 울음소리는 방 밖까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외국 며느리라고 무당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이 정노인을 살렸다는 사실을요. 저 여자가 정말 정영감을 살렸어? 그러게.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럼 우리가 한 짓은 뭐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린을 귀신 같다고 저주를 한다고 욕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노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죽을 먹고, 나중에는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린은 매일 약초차를 달여 정노인에게 드렸고, 따뜻한 손으로 정노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린아, 내 손은 마법의 손이구나. 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도 따라 웃었죠. 그 웃음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정노인은 린을 불렀습니다. 린아, 이리 와봐. 린이 다가가자 정노인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쫓아낸 것도, 너를 믿지 못한 것도. 아버님,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난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 외국 며느리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가족을 지켜왔는지, 내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지. 정노인은 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린은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바랐던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정노인의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점차 가까이 다가왔죠. 정씨, 정말 회복하셨군요.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 덕분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린을 대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아낙네는 린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린의 너그러움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을 괴물처럼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린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린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년이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기적의 며느리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회관에 모여들었습니다. 린도 순자의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정노인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노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며느리 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은 린을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부른다고 저주를 한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린을 무대 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순자가 린의 손을 꼭 잡고 격려했습니다. 린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린에게 쏠렸습니다. 린아, 내가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정노인의 말에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간호사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간호사? 외국 며느리가 간호사였다고? 제가 살던 마을은 가난했어요. 병원도 멀었고 약도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있었어요. 제 가족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단상 아래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아프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린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럼 왜 점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린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약초로 치료해주고. 린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간호사 자격증이에요. 베트남 정부에서 받은 거예요. 수첩을 펼치자 베트남어로 쓰인 자격증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린의 모습이 선명했죠.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린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의 증명서예요. 5년 동안 일했어요. 주로 노인 환자들을 돌봤어요. 정노인이 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무당이라고 했던 이 여인은 사실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린 씨,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을 비난했던 아낙네들도, 린을 쫓아냈던 남자들도 모두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정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린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진짜 딸입니다. 누구든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노인의 선언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린은 눈물을 흘리며 정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순자도 단상 위로 올라와 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린아, 우리 딸, 정말 미안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관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씩 린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도와주셔서 감사했는데 보답은커녕 이렇게 대해서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린은 모든 사람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린은 작은 방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노인은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린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축복이었구나. 정말 큰 축복이었어.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과나무는 작년처럼 또다시 하얀 꽃을 피웠고 달콤한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은 작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정노인은 이제 혼자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린이 옆에서 함께 일했죠. 허리가 구부정한 정노인과 젊은 린이 나란히 서서 땅을 일구는 모습은 이제 마을에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면 쉬세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내 덕분에 다시 건강해졌잖아. 정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과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밭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린 씨, 오늘은 점이 아니라 농사 도우러 오셨네요. 한 아주머니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점 말고 이제는 농사가 제 일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 이야기 들어줘요. 린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언제든지요. 찾아오세요. 실제로 요즘 린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찾아왔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린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린은 따뜻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약초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린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훨씬 살기 좋아졌어.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린이 온 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고 외지인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린은 그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외국에서 왔어요.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린의 손을 잡은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두 여성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마을이 아니라 포용하는 마을이 되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린은 정노인과 함께 사과를 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마을이 정말 제 고향 같아요. 정노인은 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리고 우리가 내 가족이고. 순자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리나,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만들어줄까? 정말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베트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가족은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자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린이 이제 진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을 축제 날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수학 감사 축제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는 날이었습니다. 린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베트남 옷은 처음 보는데 정말 예쁘네요. 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통 춤을 선보였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더 이상 린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린은 이제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었으니까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정노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노인은 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린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정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건 린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린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린은 사과밭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과꽃이 피었던 자리에는 이제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린은 사과나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여기 제 가족이 있고 제 집이 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린은 미소 지으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노인과 순자는 집 앞에서 린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딸을 얻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린은 우리에게 온 천사야. 우리를 변화시킨 축복이지.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사과꽃 향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린은 사과밭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린을 맞이했죠.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린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리나, 어서 와. 밥 먹자. 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은 가족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밥을 먹었죠.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믿음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살렸고, 용서는 가장 늦게 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이 작은 마을에서 사과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